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편에서 이우암은 마침내 별림이를 만났습니다. 유산을 하게 된 별림이와 무예 스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이마동과 아기 영가를 빌러갔습니다. 또한 고이철은 홍순실이와 혼인을 했고요. 이제 이야기 보따리는 또 어떻게 풀릴지 오늘 함께 따라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내덕도의 장산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연동에서는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산박굴에서도 대낮에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장산뜸에서는 밥술이나 두고 먹는 부잣집 아들이 죽었고 연동과 산박굴에서도 그런 집의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동학도인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였고 동학도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그 일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저지르곤 한다고 했다. 아이고, 해도 너무한다.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렸다. 내덕도의 큰 동네에 사는 노인 한 사람이 회령진 집강소로 홍순서를 찾아왔다. 그 노인의 이름은 정인달이었다. 이웃 갯마을의 도인 김육손, 박달주, 이껌철이 자기의 두 아들 정대학, 정대순을 회령진의 집강소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팼다는 것이다. 우리 아들들한테 대관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네. 김동만한테 말을 해도 아는 체 하려고 하지를 않네. 자네가 잘 알아보고 선처를 좀 해주소. 정인달은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홍순서는 고이철을 통해 그 일을 알아보도록 했다. 정대학 집안놈들이 평소에 시건방졌어요. 그것이 죄지요.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 주려고 하지들 않고 자기네 집만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의관정제하고 우리 도인들 알기를 기어다니는 벌레보다 못하게 한다요. 저것들한테 좌우간 우리 동학군들의 위세를 한번 보여줘야 하요. 김육손이 홍순서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홍순서는 김육손을 꾸짖고 정대학, 정대순 형제를 풀어주었다. 이런 세상이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네. 정인달 노인은 홍순서가 풀어준 두 아들을 앞장 세워놓고 홍순서를 향해 말했다. 나 기왕에 목숨 걸고 찾아온 바이니께 자네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갈라네. 시방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갯마을 새터말 도인들이 몰려와서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다 죽게 생겼어.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도인들은 새터말하고 갯마을을 그렇게 휩쓸고 다닌다고 하대. 서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기로 약조들을 한 모양이요. 동학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숨도 크게 못 쉬어. 걸음을 걸어 다닐 때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다녀야 하고 내 농사 내가 지어 먹는데도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주고받지를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 줄 아는가? 수근 놈들보다 호랑이 새끼들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 호랑이 새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나왔다는 것이여. 자네들
이러다가는 오래 못 가서 망하네. 인심은 천심인 것이여. 홍순서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다. 거기다가 동학도인들을 들뜨게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제물포 앞바다에서 한바탕 싸움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나라 군사를 도와 일본군을 치기 위하여 동학군이 다시 봉기를 할 거라고 했다. 일본군을 치고 나서는 한양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전봉준이 왕이 될 거라고 했다. 운봉의 지리산에 동학교조인 최재우가 신선이 되어 나타났다고 했다. 이제는 그야말로 대명천지 개벽세상이 될 거라고 했다. 동학도인들은 흥분해 있었다. 홍순서를 찾아와서 정말로 다시 봉기할 것이냐고 묻는 도인들도 있었다. 홍순서는 답답했다. 그는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다. 웃다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홍순서는 제발 얼른 다시 일어나서 한양 쪽으로 밀고 올라가 썩은 왕과 정승들을 싹 갈아치워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홍순서는 전주성에 다녀온 동학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 넘기고 온 도인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학도인들은 이제 수군이나 포군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전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나 백정자식들이나 무당자식들이나 서출이라고 괄시받던 젊은 놈들이나 무례배들이나 발피들이 덩달아 나서서 동학도인들의 행세를 하고 다니며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부녀자들을 희롱한다고 하기도 했다. 홍순서는 도인들을 둘씩 단을 짜 총 들고 환도를 찬 채 마을 앞에서 번을 서게 하였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열이 지키지만 혼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번을 서는 도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함부로 거만을 떤다고 했다. 부잣집 사람들을 희롱하고 양반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대들곤 한다는 것이었다. 양반이나 부자들의 명당 묘들을 이유 없이 파헤쳐 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당한 사람들이 집강소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 홍직강은 도인들 단속 좀 하시오. 백수교가 홍순서에게 추궁하듯이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도인들이 정 그렇게 말썽을 부린다면 수군들이 나서서 그 동학 도인들을 잡아다가 벌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 홍순서는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도인들을 붙잡아들이라고 엄명을 내렸다. 붙잡기만 하면 요절을 내놓을 참이었다. 한데 한 놈도 붙잡히지를 않았다. 어느 도인은 깨끗하다고 놔두고 어느 도인은 더럽다고 그 도인을 잡아들일 것인가. 한심스러운 일이었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인데 정말로 큰일이었다. 뾰족한 수가 생기지를 않았다. 홍순서는 따분해 견딜 수가 없었다. 입술만 빨고 있었다. 고이철이 각 마을의 집사들을 불러들여 어미 단속을 하라고 했다. 홍순서는 고이철의 말대로 했다.
우리 동학도인들이 인심을 잃으면 관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인들을 사칭하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놈들을 기어이 붙잡아 끌고 오도록 하시오. 혹시 민병 쪽에서 우리 동학도인들이 인심을 잃도록 하려고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도인을 빙자하고 행패를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심이 흉흉할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 깨끗하게 정사를 살피도록 합시다. 그날 밤에 일본 상인 와타나베가 홍순서를 찾아왔다. 혼자서 온 게 아니고 칼 차고 총을 짊어진 다른 일본인 셋하고 함께 왔다. 하나는 고무라였고 다른 하나는 구리노였고 또 다른 하나는 스키무라였다. 그들은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빈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였다. 홍순서는 난감해하였다. 백수교나 천혜산이 자리를 비켜줄 리 없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나중에 하도록 하시지요. 백수교가 아마 무슨 중대한 음모를 꾸밀 심산인 듯 하므로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겠소. 하며 몸을 일으켰다. 천혜산도 선선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는 홍순서에게 고무라가 또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막힌 묘수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왔으문이다. 하고 거만스럽게 말했다. 동학도인들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얼른 기병하여 우리 일본 군사들하고 함께 청나라 군사를 쳐야 합니다. 얼른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에게 충고를 하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오. 청나라는 이때껏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고자 흉계를 꾸몄소. 이때 봉기해서 일본군과 함께 청나라 군사를 몰아내도록 하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문이다. 청나라 원색의 한 사람이 왕과 의정부를 이럭저럭 움직이고 있지를 않소. 조선은 고종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되놈인 원세계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지경 아니었으므니까. 우리 군사들이 궁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원세계라는 놈의 흉계를 막아주려는 것이오. 제물포에는 청나라 군함이 포진해 있고 부산이나 제물포나 마포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으므이다. 동학도인들은 근시안적으로 보고 정부군하고만 싸우려 할 일이 아니고 당장 일본하고 손을 잡고 청나라 군사를 몰아내고 우리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독립을 하고 배정을 개혁해야 할 것이오. 와타나베가 홍순서의 눈치를 살피면서 참견을 했다. 이 고무라상, 구리노상, 스키무라상은 한양에 있는 제 아우 와타나베 이에야스하고 친한 친구들이문이다. 이들은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나 쇠자고 조선 땅에 나온 사람들이문이다. 이 사람들은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문이다. 이들은 절대로 사심을 가지지 않았고 진정으로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고 있으문이다. 와타나베에게 더 큰 자신을 준 것은 구리노가 간밤에 한 말이었다. 지금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동학배들이 군사를 일으키도록 뒷조정을 해야만 하문이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몰리고 있으문이다. 이 영국은 우리 일본이 청나라하고 함께
똑같이 조선 땅을 나누어 점유하고 평화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권하고, 미국은 동학배들이 고향으로 돌아들 갔으니 우리들에게 아예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 내정에 깊이 관여할 명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와타나베는 오래지 않아 내덕도와 회령진과 대흥과 장흥부 전체의 땅을 모두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의 내정을 쥐락펴락하게 되면 금방 그것이 가능해질 일이었다. 와타나베는 간밤 고무라에게서 한양 땅에 있는 아우 와타나베 이에야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아우 이에야스가 두려워졌다. 이에야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에 들어와 있는 모든 천우협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는 그의 아우 이에야스만 귀여워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조선 땅 정벌의 야망을 이루어줄 손자는 이에야스밖에 없다고 서슴없이 말을 하곤 했던 것이다. 와타나베는 이를 물었다. 나는 무력이 아닌 재산으로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것이다. 이제는 동학도인들을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와타나베는 생각했다. 고무라와 구리노는 칼을 잘 쓰는 스키무라라는 졸개 하나를 비서로 부리라고 남겨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의 아우 이에야스가 시킨 일이라고 했다. 물론 스키무라는 남해안 일대에 파견된 정보 요원인 것이었다. 우리는 물론 대흥 이인한 접주와 남상면 이방한 접주를 만나고 저 북쪽으로 가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같은 접주들을 만나서 기병할 것을 충고할 것이요. 흥 집강께서도 우리들의 진정을 알아주시오. 우리는 의협심 하나만 가지고 사는 떠돌이들이 왜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일본군이 헛못된 짓을 하면 그들을 쳐부시기도 할 것이문이다. 이 말을 남기고 외인들은 총총 사라졌다. 홍순서는 그 일본인들의 말대로 동학도인들이 봉기하여 일본군들을 도와 청나라 군사를 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당장 봉기를 하기는 하되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있을 때에 재빨리 한양의 궁성으로 쳐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궁성을 장악한 다음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 결과를 지켜보고 그들 둘 가운데서 이기는 어느 한쪽하고 다시 한바탕 싸워서 내쫓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홍순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였다. 다음 날 이인한에게 가서 그 뜻을 말하리라 하는데 이인한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전봉준으로부터 남원으로 집결하라는 통문이 왔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도인들의 거사는 오로지 도탄에 빠진 인민을 구하기 위하여 온갖 행악을 제거하자는 것인데 저 요사스럽고 불황한 무리들이 우리 동학도인임을 사칭하고 멋대로 날뛰며 양민을 침해해서 모든 마을이 피폐하게 되었다.
각 읍의 집강들은 도인들의 아주 작은 혐의나 사소한 허물이라도 반드시 보고하라. 또 동학 도인임을 사칭하고 다니며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덕을 배반하고 선을 해치는 무리들이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밝게 살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라. 전봉주는 마침내 동학군들로 하여금 스스로 각성하게 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대단합을 확인하고 불타오르는 의기와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자 한자리에 모이도록 주선한 것이었다. 홍순서는 한숨을 쉬었다. 알맞은 때에 잘 주선한 모임이다. 그 모임에 가서 전봉준에게 재봉기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한 뜻을 이인한이나 이방원에게 말하리라. 통문이 오자 이인한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번 남원에서의 큰 모임을 계기로 구림지방의 민병들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그는 구림의 민병들이 버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토지 무상 분배의 일을 해내지 못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고 이인하는 생각했다. 그는 홍순서 부대와 대흥 부대를 이끌고 남원으로 갔다. 솔제에서 잠시 쉬는 틈에 홍순서가 이인한에게 말했다. 이접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오? 이번에 재봉기를 해야 하고 일거에 한양의 궁성까지 쳐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오? 이인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바라는 바였다. 그렇소. 우리 도인들이 왕권을 잡지 않으면 참다운 패정개혁을 할 수 없소. 이번 대회에서 전대장한테 그 뜻을 말해볼 참이오. 한데 남원에 가서 이인한과 홍순서는 실망했다. 이방원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대회에 나오지를 않았다. 전라 좌도와 우도에서 구름처럼 도인들이 광활루 주변의 푸른 벌판으로 몰려들었다. 말을 타고 온 사람, 나귀를 타고 온 사람, 깃발을 앞세우고 온 사람, 풍물을 치면서 온 사람, 칼춤을 추면서 온 사람,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도인들의 기상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전주성에서 보던 그들이 아니었다. 모두 자신에 차 있었고 움직임들이 기민했다. 한데 전봉준의 생각은 전혀 딴 곳에 있었다. 이인한의 봉기 제의에 그는 일본 놈들의 조종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하고 힘껏 고개를 저었다. 자기에게 찾아온 천우협 단원인 스즈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접주한테 찾아간 자들이나 나한테 찾아온 자들이나 다 한 통속이요. 절대로 지금 봉기하여서는 안 돼요. 전봉주는 재봉기하려는 접주들을 타이르는 것이 이 남원 대회의 주된 목적인 듯 행동했다. 군집한 도인들은 도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도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은 무조건 따를 사람이었다. 황토제와 전주성 싸움터에서 만난 도인들끼리 합석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살아있음과 그들이 불러온 개벽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간 동학 도인들은 모두
그들을 짓밟아낸 토호나 양반들을 징치했다. 전라도 안의 거의 모든 고을에서는 동학도인들이 양반들이나 부자들의 땅들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양반집 과부나 부잣집 처녀들한테 늦장가를 들기도 했다. 한풀이를 할 만큼 했다. 그들의 앞에는 광휘의 새날이 있을 뿐이었다. 만일 그 광휘의 날을 다시 먹구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다. 전라 좌도 우도에서 군집한 동학도인들은 1만여 명이었고 그들은 남원 광안루 앞 벌판에서 축제를 벌였다. 한쪽에서는 풍물을 쳐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졌다. 판 가장자리에서는 자기 편을 응원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주들을 자랑하기도 했다. 칼춤을 추기도 하고 번화를 돌리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도 하고 앞곤두 뒷곤두를 하기도 했다. 군집한 군중들이 그렇게 축제판을 벌이고 있을 적에 접주들은 회의를 하였다. 맨 먼저 손아중이 말했다. 동학도인들과 그들 속에 섞인 불안당 무리들의 행동과 앞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일에 대하여 손아중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도인들을 자처한 사람들이 너무 못된 짓들을 많이 하여 인심이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명성 있는 사족들이나 부자들이나 선비들이 우리를 사갈시하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우리가 노리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례배나 발피처처럼 날뛰려면 차라리 흩어져서 목숨이나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선접주는 대관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바보같이. 김계남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박해만 받고 살아온 민중들은 원래 무리를 지으면 그렇게 한을 풀려고 들기 마련이요. 좌우간에 한번 흩어지면 다시 끌어모으기 어렵소. 날뛰는 자들을 달래가면서 계속 붙잡아둘 명분을 마련해야 합니다. 좌우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전봉주는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하려고 나섰다. 지금의 정세를 보면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는데 어느 한쪽이 이기면 틀림없이 우리를 칠 것이오. 지금 이때 우리가 한양의 궁성으로 쳐올라가 미리 궁성을 점거하고 나서 그 싸움에 이긴 어느 한쪽하고 타협을 하자고 하는 접주들이 있지만은 그 일은 쉽지 않소. 우리가 지금 한양성을 치게 되면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서 우리부터 쳐부숴 놓고 다시 싸움을 시작할 것이 틀림없소. 우리는 오합지졸이라 그들을 당할 수 없소. 우리는 흩어지는 채 하고 돌아가서 조용히 현재 하고 있는 집강소일이나 잘하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일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그들 두 편의 싸움에서 청나라가 이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오. 다른 여러 접주들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새 접주의 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남원 집회는 사실상 흐지부지하게 끝이 났다. 구태여 의미를 붙이자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다짐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 먼 데까지 발 부르트게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여? 낫도깨비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모인 김에 아주 한양까지 한번 밀어붙여버렸으면 좋겠구만. 웃다리 임금을 그대로 놔두고 있은게 나주 같은 데는 성문도 열어주지들 않는다고 하더라. 장흥부에서도 절대로 토지 분배를 못했다고 하더라. 장흥부사가 수성군들을 야무지게 조련시켜갖고 꽉 짜잡고 있어서 이방원 접주도 큰 소리를 못 쳤다더라.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나주하고 장흥으로 몰려가서 샥 때려 부셔버리고 항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이때는 한사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고 안 그런가? 외놈들하고 대국놈들하고 시방 앞산 앞바다에서 크게 한바탕 붙었다네. 기왕이면 대국놈이 이기를 바라고. 도인들은 이렇게 짓거려대면서 돌아들 갔다. 전봉주는 속절없이 돌아가는 접조들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소매를 나누었다. 좌우간에 지금은 돌아가서 조용히 힘을 결집시키고 기다려야 할 때요. 한데 그는 이인안의 앞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 접주께서는 집강소일이 바쁘시겠지만 나한테 며칠 동안만 더 머물러 있다가 가시지요. 긴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인안은 홍순서에게 대응 도인들의 인솔을 부탁하고 전봉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유암이 이인안을 뒤따랐다. 두 날개를 단 전봉준. 전봉준은 간밤에 전라감사 김학진에게서 온 서찰을 받아놓고 있었다. 군관 송인회가 가지고 온 그 서찰에는 동학지도부 사람들 몇을 만나서 더불어 전주성을 지키는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는 뜻이 담기어 있었다. 거기에 대하여 손아중과 김계남은 반대했다. 김학진의 제의가 너무 갑작스럽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많은 동학군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터인데 만일 김학진이 지도부의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여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정백현과 송이옥도 김학진의 저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말렸다. 그렇지만 전봉준은 비서들과 가까운 접주들에게 김학진의 초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봉준은 이인안에게 도인들 50여 명쯤을 대동하고 전주성에 들어가 김학진을 만날 참인데 거기에 이인안 접주가 함께 가주시지 않겠소? 하고 말했고 이인안은 쾌히 응했다. 전봉준은 비서 정백현, 송이옥과 이인안에게 함께 데리고 갈 사람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청했다. 이인안은 황토제 싸움 때 보부상 차림을 하여 경군 진영에 투입했던 날쌘 도인들을 주축으로 뽑자고 제의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전대장을 체포하려 한다면 그 결세대가 그들을 치고 전대장을 구해가지고 성을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봉중 직속 부대원들 가운데 날쌘 젊은이들 10사람을 뽑고 최경선 부대와 이인안 부대에서 사당패 출신과 무릎에나 발피 출신, 산적 출신인 도인들로서 나머지 40명을 채웠다. 장흥부대에서는 장료와 천갑수와 김성분과 한털부서와 이유암이 그 속에 끼이게 되었다.
전봉준이 전주성 안으로 들어간 그날 아침의 하늘은 화창하게 맑았다. 뜨겁고 찬란한 햇살은 푸른 나뭇잎 위에서 번쩍거렸다. 완산 칠복밑을 흐르는 전주천의 수면은 고기 비늘처럼 햇살을 되쏘았다. 까치들이 지저대고 뻐꾹새가 목청껏 울어댔다. 전봉주는 마포 옷을 입고 태 좁은 갓을 쓴 채 말을 타고 갔다. 그를 수행한 사람들은 모두 화승총을 한 자루씩 짊어지고 환도를 허리에 차고들 있었다. 송인회와 최영년이 전봉준 일행을 안내하였다. 선화당에는 가명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든 채 두 줄로 도열하여 있었다. 총과 활을 짊어진 군사들이 그 뒤쪽에 늘어서 있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대포를 3문이나 비치해 놓았다. 전봉준을 뒤따르는 이인하는 총과 활을 든 군사들과 대포 3문을 대하는 순간 머리끝이 곤두서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유함은 눈앞이 아찔했다. 아무래도 함정에 빠진 듯 싶었다. 김학진은 이렇게 전봉준 일행들을 환대하는 체하고 술을 얼큰하게 먹인 다음 문득 체포 명령을 내릴 듯 싶었다. 이나는 양호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성 안에 진을 친 채 동학군들과 내통한 혐의로 김시풍 등의 무인들을 자기의 진영 안으로 유인하여 처형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전대장을 수행한 대부분의 군사들은 다 혼비백산에 있었다. 이나는 이를 물었다. 이때 내가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했다. 호랑이를 12번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산다고 했다. 한사코 의젓해야 하느니라. 이나는 수행자들을 향해 근엄하게 말했다. 전봉준은 태연했다. 전혀 김학진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았다. 두 줄로 도열해 있는 가명 군사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사열하기라도 하듯이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도 숨이 막혔다. 김학진에게 당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런 때일수록 태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선화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김학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각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전봉준을 맞았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눈자위가 약간 부어 있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뇌하고 번민을 한 것이 분명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소. 전봉준 장군. 김학진은 애써 태연하려고 애를 쓰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전봉준은 저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객사로 올라갔다. 정백현과 송이옥과 이인하는 수행한 도인들 앞에 서 있었다. 뒤따르는 나머지 수행 도인들은 도열에 있는 가명 군사들처럼 두 줄로 늘어섰다. 그리고 가명 군사들을 마주 바라보고 경계를 하였다. 여차하면 칼을 뽑거나
총을 마주 겨누고 방총을 할 참인 것이었다. 양쪽의 군사들은 살기가 등등해 있었다. 마치 검은 고의 줄을 팽팽하게 캥겨 놓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또아리지고 있었다. 암살. 고일평은 그날 한낮부터 괴상한 괴나리 보찜 하나를 챙겼다. 그 괴나리 보찜 양옆으로 무엇인가가 길다랗게 툭 튀어나왔다. 그 보찜을 챙기는 그의 손은 가끔씩 하늘하늘 떨곤 했다. 첩화월이가 어디를 가려느냐고 물어도 고일평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영사는 고일평의 눈치를 흘끗거리면서 나귀의 곱비를 새 것으로 바꾸어 달았다. 털들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진드기를 잡아주고 허벅다리에 엉기어 말라있는 똥을 떼어내고 물로 씻어주기도 했다. 나귀는 나라와 붙은 파리를 쫓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풀을 먹고 있었다. 목에 단 방울들이 차르랑거렸다. 영사는 고일평이 은밀하게 도모하고 있는 일이 궁금했다. 가끔씩 고일평의 얼굴을 살피곤 했다. 고일평은 그날 해질녘에 혼자서 그 괴상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영산이 나귀를 끌고 따라 나서려 하는 것을 그가 싫다고 했다. 여느 때의 나들이 때처럼 통영갓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고 갓신도 신지 않았다. 알상투 위에 망것만을 쓰고 소매 좁은 두루마기를 걸쳤다. 집신을 신은 다음 들매끈을 단단히 하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졌다. 그의 괴나리 보찜 속에 화승총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나 혼자서 사냥을 할 것이니라. 천관산에 노루하고 꿩들이 많다고 들었다. 동학비도들이 횡행한다고 하니까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수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몽둥이를 들고 대문간에 숨어 있다가 어느 누구가 들어서든지 인정사정 없이 정수리를 쳐 죽여버려라. 고일평은 이변의 나들이를 위하여 이때껏 총구와 약실을 반질반질하게 달 닦았고 심지를 잘 건조해 놓았고 부싯돌을 새 것으로 갈았고 총철안을 20알이나 챙겨 넣었다. 고일평은 마장골을 거쳐서 삼박골 쪽으로 갔다. 천관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삼산의 도둑맛골 쪽으로 나아갔다. 숲속에서 잠시 쉬었다가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내덕도 쪽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용처럼 몸을 외틀면서 갯벌밭으로 나아간 누둑길로 접어들었다. 고일평의 가슴은 술렁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를 물었다. 울분이 들끓었다. 원수를 하나씩 갚아갈 참이었다. 그동안 그는 이를 갈면서 방충하는 연습을 하였다. 10번 쏘면 9번은 명중할 수 있었다. 못된 상것들. 고일평은 이를 갈았다. 베풀어준 은덕을 모르고 그 은덕을 원수로 갚으려 하는 상것들은 마땅히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그것들을 쳐 죽이더라도 하늘은 그의 행위를 넉넉하게 용인하리라고 생각했다. 자기는 이때껏
세상을 헛살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각박하고 탐욕스럽고 음흉스러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자기와 한 핏줄을 받은 고이철까지도 형인 그를 배반했다. 배반한 자들을 모두 죽이리라고 생각했다. 배반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자를 죽이는 것은 한낱 가축 따위를 죽이는 것이나 한 가지일 터이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오면 오줌을 누는 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나와 걷곤 했다. 바다를 왼쪽에 끼고 걸었다. 바다에는 밤안개가 자욱했다. 밤안개 속에서 파도가 철썩거렸다. 참새꿀 모퉁이에 들어섰을 때는 하늘에 샛노란 별들이 떴다. 숲 저쪽의 밤안개 속에서 해조음이 남정네들의 웅얼거림처럼 들려왔다. 어둠이 칙칙해졌다. 참새꿀의 웅숭 깊은 안쪽 구석에서 흐릿한 불빛 한 점이 까물거리고 있었다. 그 불빛은 거무스레하게 윤곽을 드러낸 움막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움막은 자그마한 칡간이나 상여집 같았다. 고일평은 그 움막과 불빛을 막 보자마자 그게 바로 평산이 새로 지어 살고 있다는 그 움막임을 알았다. 그 속에 그의 아내 안씨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고일평은 그 움막집 앞에 둔 채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눈앞에 어지러움이 매물 돌았다. 그 어리미친 종놈 평산을 어떻게 찢어 죽일까? 평산을 밖으로 유인해내서 총초란을 쏘아 날릴 계략을 세웠다. 그는 사방을 둘러 살폈다. 천천히 움막을 향해 발작 소리를 죽이면서 나아갔다. 너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마. 상놈이 양반을 깔보고 덤비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도 보여주마. 움막집의 마당은 서너 뼘이나 되었다. 그곳으로부터 20남은 걸음쯤 떨어진 곳에 수북하게 자란 띠풀과 억새숲이 있었다. 그 숲 뒤에 엎드려서 움막의 거정문을 향해 총을 겨누리라고 생각했다. 미리 그 집 앞에 평산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피자고 마음먹었다. 마당 안으로 들었다. 평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머님, 저한테 오시기를 참말로 잘하셨습니다요. 이참에 남원 광활루에 가서 보니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더군요. 사방 천지가 모여든 우리 도인들이 풍물을 치고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고 노래를 하고 총과 칼들을 들고 아우성치고 굿도 장도 아니었어요. 야단법석도 그렇게 어벌적한 야단범석은 또다시 없었을 것이로구먼요. 모인 도인들은 제각기 자기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들 부자들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다고 하더구먼요. 양반들이나 부자들한테 진 빚은 모두 탕감해버리고 상놈들 못살게 굴던 양만놈들 모두 잡아다가 족쳐놓고 점 찍어 놓았던 양반집 딸이나 부잣집 과부들을 업어다가 새로 장가들어 살고 무당도 백정도 옹기장이도 가신장이도 목수장이도
종도 역졸도 포졸들도 관노들도 도부장사도 양반도 서자도 적자도 기생도 뭣도 다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구먼요. 평사는 남원에서 듣고 보고 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안씨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일평은 이를 갈았다. 평산이 저놈이 남원을 갔다가 오느라고 집을 비웠을 터인데 저 옆에내는 그 사이에 도망쳐서 새터 아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얼 했더란 말인가. 그래, 일례 평산이 놈하고 해로를 할 참이던가. 그래, 아기도 평산이 놈의 아기를 뵙겠다. 어차피 한번 보쌈을 당하듯이 엎혀왔겠다. 얼굴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낯이 없어진 터이겠다. 그래, 내년 알아서 잘 해라. 그렇지만 나는 내년이 평산이 놈하고 이렇게 사는 꼴을 가만 놔두고 볼 수는 없다. 그 어리미친 평산이 놈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나 똑똑하게 보아두어라. 고일평은 돌아섰다. 거정문 앞 대돌에서 조금 전에 보아둔 억새 풀숲까지 몇 걸음이나 되는지 재어보았다. 정확하게 25걸음이었다. 방충을 하여 명중시키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고일평은 억새숲 뒤에 엎드려 총 놓을 준비를 하였다. 괴나리 보찜 속에서 총을 꺼냈다. 약통에 약을 재어넣고 총 1000안을 넣은 다음 심지를 찔렀다. 이제 부시를 쳐서 불을 일으켜야 한다. 평산이 부시 치는 소리를 듣고 미리 내 쪽의 수작을 알아차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는 언덕 쪽으로 멀리 가서 부시를 쳤다. 쑥솜에 불이 붙었다. 그것을 들고 총 놓을 자리로 왔다. 이제 내 놈의 목숨은 내 손판에 달려있다. 이때껏 남의 각시 보듬고 산 재미가 고소했을 것이다. 달콤하고 아기자기한 좋은 맛을 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아프고 쓰라린 맛도 보아야 한다. 고일평은 가슴이 후들거렸다. 진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았다. 평산에게 느낀 배신감이 주먹 같은 분노를 곤두서게 하였다. 어린 시절에 짓밟아주곤 한 평산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이 못된 놈, 감히 상전의 아내를 욕보이다니. 상전한테서 은혜롭게 종남으로서 선택을 받아 예쁘고 고운 여인네한테 씨를 내려주었으면 조용히 떠나가서 목숨을 부지하긴 할 일이지. 언감생심 개벽 세상임을 빙자하여 그 여인네를 아주 보쌈을 해배다 살려고 든단 말이냐. 하물며 멀리 남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서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다울 곳에서 드러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를 욕보이려 함이더냐. 거정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불을 붙였다.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고일평은 마치 자기네 종 악산이 평산이를 부르는 듯이 가성으로 평산을 불렀다. 평산아! 평산아! 고일평의 가성을 들은 평산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더니 누구요? 하고 물었다. 나 악산이요. 이리 좀 넣어봐. 고일평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화승총의 심지는 피지지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곧 총이 꿈틀대면서 땅이 꺼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철안을 뱉어낼 터이었다. 이때 평산이 얼른 거정문을 들치면서 밖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고일평은 그러한 평산의 가슴을 정통으로 쏘아 맞출 참이었다. 누구요? 평산은 무슨 낌새인가를 알아챘는지 거정문을 들치고 내려다보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묻기만 했다. 그때 심지뿔이 약통의 화약에 닿았고 고일평의 총이 꿈틀하며 철안을 뱉어내었다. 땅이 꺼지는 듯한 굉음이 터졌다. 방 안의 안씨가 비명을 질러댔다. 누구요? 아, 왜 그래? 나는 아무 죄 없어. 평산이 거정문 밖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고일평은 이미 들통이 났다고 생각했다. 재빨리 화승총 속에 새 화약과 총철안을 집어넣고 다시 심지 하나를 꽂았다. 불을 붙였다. 거정문 앞으로 다가갔다. 거정문을 들치고 평산을 쏘아주길 참이었다. 그러한 고일평의 속을 알아차렸는지 평산이 방 안의 솥의 기름불을 꺼버렸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다. 평산은 부들부들 떠는 안씨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밖에서 그를 유인해 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고일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도 고일평을 향해 총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평산은 재빨리 구석에 세워놓은 총을 집어들었다. 화약과 철안을 재고 심지를 꽂았다. 화로 속에 재를 젖히고 알부를 찾아냈다. 그때 총철안 한 방이 거정문을 뚫고 뒤쪽 바람벽으로 날아와 박혔다. 안씨는 구석에 머리를 박은 채 두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평산은 이런 때에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황토제의 싸움과 황룡강변의 싸움과 전주성의 싸움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이다. 화로 속의 알부를 화승총의 심지에 붙였다. 심지가 피지지 하고 타들어갔다. 거정문 틈으로 총구를 내놓았다. 그 순간 또 총철한 한 방이 날아와서 뒤쪽 바람벽에 박혔다. 평산은 어디 한번 맞서보자. 이 개 같은 양반 놈아. 하고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평산의 총이 철안 하나를 뱉어냈다. 집이 무너질 것처럼 꿈틀했다. 총철안은 억새숲 속의 검은 어둠으로 날아갔다. 안씨가 귀를 막고 몸부림쳤다. 안 돼. 비명을 질러댔다. 안씨도 밖에 와 있는 것이 자기의 남편 고일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날 밤 평산과 고일평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죽게 될 듯 싶었다. 억새숲 속에서도 총철한 한 방이 날아왔다. 평산은 황급히 철안과 탄약을 재고 새 심지를 꽂았다. 화로의 알불에다가 심지 끝을 댔다. 총구를 거정문 밖으로 내놓았다.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요.
안씨가 달려와서 평산의 어깨를 흔들어댔다. 평산은 안씨를 뿌리치면서 내가 안 죽으면 저 양반놈이 나를 죽인단 말이오. 하고 소리쳤다. 평산의 화승총이 다시 총철안을 토해냈다. 밖이 잠잠해졌다. 적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총질을 하여 보아야 헛일이라고 평산은 생각했다. 쑥 솜에다가 불을 붙여들었다. 적과 마주보는 곳으로 나가서 방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정문을 들치고 뛰어나갔다. 부엌중 모퉁이에 은신하고 방총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때 억새숲 저쪽에서 수상스러운 움직거림이 있었다. 그곳에서 불이 번쩍했다.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평산은 벽 뒤쪽으로 몸을 바싹 대붙였다. 고일평의 총에서 날아온 총철안이 바람벽의 모서리에 튀겼다. 평산은 익은 솜씨로 얼른 총알을 재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억새숲을 향해 겨누었다. 심지가 타 들어갔다. 차라리 잘 되었다. 제 발로 찾아온 고일평을 죽이고 아주 총소리를 낸 김에 새터말로 가리라고 생각했다. 고참봉까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씨를 보다 확실하게 차지하고 싶었다. 그의 총이 꿈틀하며 총철안을 뱉어냈다. 총철안이 분명히 억새숲 속으로 날아갔는데 거기 숨어있는 사람을 명중시키지는 못했다. 숨어있는 사람이 후다닥 튀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너 이놈, 이 개같은 양반놈아,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냐? 거기 있거라. 나하고 끝까지 한번 대적을 해보자. 평산은 달아나는 그림자의 뒤통수를 노리고 철안을 잰 다음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렇지만 목표물은 너무 멀리 달아나 버렸다. 총철안은 아득하게 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날아갔을 뿐이었다. 고일평은 산모퉁이를 도망쳐가면서 낭패다 하고 중얼거렸다. 가래침을 울구어 뱉었다. 그가 평산아! 하고 불렀을 때 평산이 아무 생각도 없이 거정문을 들치고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계산만 한 자기가 미혹하다고 생각했다. 평산이라는 놈은 결코 단순하고 미련스러운 적이 아니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살아온 얕고 간사한 적인 것이었다. 섣부르게 대적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 원수놈을 죽일까? 내 손으로 죽일 게 아니고 다른 민병들을 시켜서 죽여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한테 일본 은전을 듬뿍 잡혀주면서 죽여달라고 하면 될 터이다. 그 생각이 그의 걸음걸이를 활기차게 해 주었다.